반갑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크리스마스 날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고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요. 여기에 복잡하고 중요한 논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보시면 차장 얘기해드렸죠? 예, 그래서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이 차장은 버스 차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원래 양도소득세에서는 원래는 경유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가라? 소기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가액에서요. 양도가액.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는데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가액이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가액, 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공부되면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지만 취득가격을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할 때는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관계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취득가액은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매입한 가격. 옛날에 1억 원에 샀다? 그럼 1억 원. 거기다가 또 사면서 들어간 뭐 조세라든가 공과금 같은 거. 그래서 취득세 같은 거 낸 거. 또 그다음에 공과금 들어간 거. 또 중개사를 통해서 수수했다 그러면 그 중개 수수료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컨설팅 비용. 이렇게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또 그 자산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면서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비용이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필요경비로 우리가 공제합니다.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불과한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자, 요 26기 시험 전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양도차익 계산이 시험에 나왔고 또 중요합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또 중요하고요. 어떻게 양도차익 계산하느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자,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자, 부동산을 장기 3년 이상, 대개 양도세에서는 장기 그러면 3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장기간 보유하다 파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1년 이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장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해 주기 위해서 우대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하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을 구해요. 자,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하는데 과표 결정되면 뭐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서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하는 과정. 그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표준 특히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처음에는 외우시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딱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장이 중요하고 자, 다 같이 에브리바디. 자, 어떻게 외운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 필, 장, 소, 기, 과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고 자, 그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을 보면요. 이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여러분 보세요.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원칙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양도소득세 계산은 기준시가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지금은 원칙이고요. 그럴 때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자, 이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은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거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법령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개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잘 보세요. 양도 가액을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면 취득 가액도 실지 거래 가액에 따르고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 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6개 시험에서도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자, 이게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양도차익 계산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전면적으로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이걸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런 질문도 26개 있었는데,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세 계산은 자,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은. 근데 예외가 있어요, 항상.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양도가액과 실지 양도한 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것을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지역에 나란히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나란히. 자, 그런데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예를 들어서 요게 1억 1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예를 들어서 요거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옵니다.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요거 자, 인정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아니 뭐 저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250만 원 무슨 250만 원, 그래서 인정할 수 없죠? 계약서 갖고 와봐라. 이렇게 거래했는지 실제로 250에 거래했는지.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면서 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면서 막 당황해합니다. 이럴 때 자,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양도차익, 즉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추계 방법으로 결정이 돼요. 추계해서 결정하는데, 추계 방법은 추계해서 결정을 하는데,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을 추계해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하느냐, 요 결정의 순서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 자, 26개 시험에서도 요것이 정답 질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결정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요.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매매 사례가액.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매매 사례가액. 여기 봅니다.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요, 3개월 이내. 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 가격을 참작합니다. 그럼 이 사례 같으면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억에 102호 1억 100만 원을 거래했다고 신고해 왔어요. 그러면 103호 너도 예를 들어서 너도 자 1억 원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이. 근데 이 매매 사례가액이 만약에 없다. 그런 거래가. 그럴 때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감정가액도 어떤 건지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역시 또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러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또 쓰면 또 환산가액이라는 걸 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산가액. 환산가액은 잘 보세요. 이것을 환산 취득가액이라고도 하는데, 환산 취득가액.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산가액. 늦게 오시는 수강생님들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어젯밤에 크리스마스라고 이브라고 그래가지고 고급 오락장에서, 젊은 청춘들 혹시도 고급 오락장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더라도 오늘 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러면 굉장히 설레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놀까 그런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인지 뭔지 이런 게 거의 뭐 감각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감각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어쨌간에 뭐 오늘 하여튼 세상이 오늘만큼은 하여튼 평화롭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미움도 내려놓고, 그 뭐 아픔도 내려놓고 다 이렇게, 그래서 평화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온 세상이 평화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발걸음이 가벼웠죠, 여러분들? 아닌가? 자, 저는 사실 오는데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지금 사실 아침에. 아유, 좀 오늘 같은 날 좀 늦잠 좀 팍 잤어야 되는데 하면서 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들. 자, 이런 것도 다 추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예, 돌아볼 때, 야,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내년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진짜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뭐 했나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냥 그 세법 보강하느라고, 세법 수업하느라고, 그때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수업 들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예,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종교 행사 오늘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일찍 갔다 오라고 그랬죠? 갔다 오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어야지. 오늘 그렇다고 이 트레모시 또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이 믿는 신은 항상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면 항상 어느 곳이든 그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자, 환산가액 한번 봅니다. 환산 취득가액이라고도 하는데,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취득 당시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이 이게 불분명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요즘은 여러분들이 뭘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 거래한 가격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다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면 그게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또 국세청 전산망에 전산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한 가격이 딱 이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컴퓨터에 딱 여러분들이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잃어버려 가지고요, 제가 3년 전에 뭘 샀었는데 그 거래했었는데 내가 계약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얼마에 취득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된다 안 된단 말이지 지금은. 근데 예전에 보세요. 1990년대 중후반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그랬다가 갖고 있다가 이번에 파는데, 이번에 실지 양도하는 가액이 있죠? 근데 실지 취득한 가액이요. 그 당시에 나한테 판 사람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그 사람 양도세 신고했었어요. 저는 그때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취득세를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한 가격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취득한 가격이 입증이 돼야 한대요. 안 돼, 불분명하지.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환산가액은 이렇게 구해요.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환산가액은, 자,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요. 여기다가 양도 당시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자, 산정고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옛날에 그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파는 실지 양도한 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기준시가 산정고시 되기 전에 1970, 80년도에 취득한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또 그 계산하는 그 등급 뭐 해가지고 산정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환산 가격을 구하고, 이 환산한 가격으로 실지 취득한 가격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시험 관한 환경, 요까지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일부러 사람들 중에는 자,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그래서 취득한 지 오래된 그런 경우에 일부러 환산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기준시가라는 것은 이 시가를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시가 반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게 늦어요, 이게.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 실지 양도한 가격이에요. 근데
예, 실지 취득한 가격이 굉장히 취득가격이 낮아요. 자, 취득한 지 오래됐고 실지 취득한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실지 취득한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지금 많잖아요. 자, 그럴 때는 환산 가격으로 하게 되면 이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많이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러면 실지 양도한 가격은 큰 수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기준 시가는 미처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낮아요. 그럼 보세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많이 남겠죠? 예?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환산 가격으로 하게 되면요, 이 취득 가격이 이게 커져요, 이게. 자, 이게 저 실지 양도한 가격이 크고, 이게 기준시가 못 따라가서 작으니까, 그러니까 환산 가격으로 하면 취득 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면 환산 취득 가격은 항상 대개는 높게 돼 있어요. 그럼 높아지니까 양도 차익을, 자, 이만큼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러 환산 가격으로 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자, 이래요. 자, 그럼 어떻든 간에, 자, 취득 가격을 이렇게 환산한 가격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기준시가로 해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양도차익 계산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도 있는데 이 추계 방법은 다시 어떤 때 적용하는지를 다시 보세요. 우리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 양도한 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는 양도가액이 확인될 때는 그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실지 양도한 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에 의해서 자, 확인이 안 되거나 이렇다. 자, 이럴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이제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추계해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결정하느냐? 머리글자를 따서 보니까 매, 감, 환, 기의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 바뀌면 틀리죠? 그래서 추계하는 결정의 순서예요. 이거 바뀌면 틀려요. 이 순서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수로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 시작. 매, 감, 환, 기 순서로 이렇게 추계 결정합니다. 자, 그럴 때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순서를 보시면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순서요. 구체적 적용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적용 순서.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콕 집어서요. 시험에서 그냥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하냐? 그러면 다음을 순차적으로 이제 적용하는데 어떻게 추계 결정하느냐? 매, 감, 환, 기의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하느냐 그러면 매, 감, 기의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차이점이 있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이 환산가액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산가액은 취득 당시 옛날에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거니까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가액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기의 순서로 이렇게 추계 결정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지난 26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26회 시험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26회 시험 때. OX요.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맞아요? 아니지. 매, 환, 감 기간이라 어떤 순서여야 돼? 매, 감, 환, 기 순서야지. 그래서 요 순서 요 두 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1번 지문에 나왔었는데 수강생들이 뒤에 볼 필요도 없이 저 합격자 분들이 시험 끝나고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교수님 그 문제 보는 순간 뒤에 저 2번부터 5번까지 시문은 보지도 않고 그냥 1번에서 매, 환, 감기 뭐야 이거 매감, 환기인데 무조건 틀렸구나 그냥 찍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또 뭐 지난 25회 시험 같으면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환산가액은 잘 봅니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X예요. X입니다. 반대로 뒤바뀌었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거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뒤바꿔서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틀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 하여튼 요 순서 알고 있는지를 또 막 뒤섞어 놓고서 이렇게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요 순서를 막 뒤섞어 놓고서 박스에서 이제 골라서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내가 만기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또 물어봤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적용 순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나왔지만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여러분, 자, 우리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는 양도가액과 실질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축에서 결정하는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고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또 예전에 시험에 나오기를 양도가액이 불명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O, X요. 양도가액이 불명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맞아요? 아니지. 기간매가 아니라 어떤 순서여야 되는데? 매, 감, 기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순서 알고 있는지를 여러 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교재 313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본격적으로 보는데 고기 한번 드시고요.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목 운동 한번 하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리시고. 자, 기지개도 한번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 주의아빠 내는데 보니까 주의아빠 내는데 어째 평상시 오전바라고 비슷한 것 같아. 오전바보다 조금 더 나온 건가? 그래도 하여튼 예상보다는 많이 나오셨습니다. 하여튼 잘하셨고, 여러분들 이런 정신으로 하셔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여러분들 영하 뭐 10도로 떨어지나 아니면 영상 10도가 되든 뭐 몇 도가 되든 여러분들이 3일절이든 광복절이든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여튼 다 잊어버리고 하여튼 월화수목 금금금 아셨죠? 공부하는 수험생이 여러분들 아니 진짜예요. 공부가 가끔씩 우리가 이제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평상시 마음가세는 하여튼 그런 거여야 돼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험생이 제가 어떤 곳에 오면 제가 제일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이 학원 시스템에 주 5일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시법하고 세법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수업하고 공시법하고 세법을 5월 갖다가 이제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격주로 하고 매주 해도 여러분들 까먹는데 격주로 하면 이게 지금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격주로 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뭐 애들도 그렇고 토요일 날은 요즘 다 주 5일째인데 쉬어야죠.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저 반응이 좋습니다. 주 5일째라면 처음에는 반응이 좋아요. 주 5일째라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들이 후달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반대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수험생이 토요일이라고 놀고 뭐 주 5일째 그래서 일요일을 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고단한 삶을 각오를 하시고 토요일 이럴 때 뭐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쉰다 이런 생각은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부족한 거 보충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그냥 다 놀고 이틀 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공부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공부는 그냥 직장 생활은 일할 때만 딱 하면 생각하면 되고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제 딱 그 할 때만 하고 딱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그러면 안 돼요. 수업 끝나고서도 가면서도 이렇게 공부했던 거 떠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왜 웃어.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아니 꼭 공부는 책상에 꼭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 스탠드 딱 켜놓고서 다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서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공부지만 더 좋은 공부는 사실은요. 더 좋은 공부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아니면 뭐 어디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아니면 뭐 하면서 공부했던 걸 걸어가면서 떠올려 보는 거 있잖아요. 식사하시고서 이렇게 티타임 차 마시면서 이렇게 산보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는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떠올리다가 헷갈리면 다시 한번 책 한번 찾아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 같은 거 있죠. 특히 원래 객관식 시험은 암기가 일단 이해한 다음에는 무조건 암기가 돼야 돼요. 근데 암기 같은 거, 저는 그냥 돌아서면 까먹고 그런데 그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냥 들어요. 그리고 몇 번 해요. 그리고서는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딱 들어보니까 뭐야 이거 까먹었거든. 자, 이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평상시에 그 암기상을 평상시에 무슨 설거지하거나 아니면 뭐 중수학생부터 뭐 하면서 암기했던 매감, 환기, 매감기, 매감, 환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번만 떠올려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까먹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특히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2자녀 이상 난 주부 수강 30, 40대 주부들,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저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듣기만 해서 그래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듣고, 이렇게 했어요. 돌았으면 잃어버립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떠올려보고 하면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셨죠? 자, 교재 313페이지. 본격적으로 한번 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랬는데, 거기 양도가의 가짜의 동그라미죠? 필요경비, 필자의 동그라미고, 양도차액 차차의 동그라미고, 장기 보유비용제 장의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양도소 기본공제 기의 동그라미고, 양도소 과세 표시는 과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고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그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 아래 과정은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뭐 세액공제하고 감면세액 빼서 결정세액 구하고 이런 과정들은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양도차익 계산이요. 313페이지 양가로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원칙 봅니다. 기억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항 시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니은번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별건 아니지만 314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한 장 넘기시면 31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불분명하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느냐? 매매사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실거래가 분명할 때는 그 구체적인 순서요. 자, 취득가액이 분명할 때는 어떻게 추결정하느냐?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매, 감, 환, 기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는 어떻게 추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결정한다는 거.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보충 내용에 그 매매 사례가액이 뭐고 감정가액이 뭐고 환산가액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환산가액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풀이 정도 가면은. 양가로 2번 결정정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은 나중에 볼 건데요. 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 납세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납세문자가 신고 안 해.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세금을 계산해요? 관할 세무서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그럴 때 관할 세무서장은 무엇으로 자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결정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뭐 동그라미 1번 같은 거 보면 무신고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건물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세금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요 살짝 밑줄이요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추정해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면 이제 그 거래가격이 등기부에 등재되잖아요. 그 등기부에 기재된 그 거래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뭐 동그라미 2번 신고가액 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문자 신고를 했는데 다르게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서 즉 탈루나 오류 있는 신고를 했단 말이죠. 사실과 달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거래가액을 확인했을 때는 그 확인된 여기 밑줄이죠.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한다? 경정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신고하면 당연히 관할 세무장이 경정 고치고요. 확인된 실거래가로. 자, 신고 안 했을 때는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뭐하고 결정하고요. 물론 이제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질 수 있지만요. 이런 얘기고 315페이지 양가로 3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양가로 4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또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양도차 계산할 때 자, 양도가액을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총 합계액인데요. 이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뺄 때 취득가액이 만약에 확인이 돼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우리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지만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를 인정해요. 그럴 때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즉 필요경비 항목에 자, 양도소득세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자, 이걸 이제 쭉 이제 하나하나 다 배우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시험에서 자,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이제 차차 이제 배워나갑니다. 오늘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양도차익 계산이요.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실지 양도한 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 등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한다는 거.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그럴 때는 추계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한다는 거. 어떤 순서로? 매감한기. 취득가액이 분명할 때는 콕 집어서 매감한기.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는 매감기. 순서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한다. 요 정도만 아시고 가면 되고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게 315, 316페이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하나씩 읽어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제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만 잠깐 한 가지 알려드리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취득가액에는 매입한 가격,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할 때 매입한 가격, 내가 산 가격, 거기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이런 납부한 조세, 공과금 뭐 이런 것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컨설팅 비용, 컨설팅 회사에 잠을 받아주겠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취득했다면 중개 수수료, 또 법무사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이 들었다면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도 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취득세 같은 거, 여러분 집 같은 거 구입하시거나 무슨 자산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하시면서 그 납부한 그 세금 낸 영수증 있죠? 잘 보관하셔야죠. 예, 그래서 등기 권리증 같은 것과 함께 다 그런 것들을 보관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취득세 같은 것은 잃어버렸어도 낸 거 잃어버렸어도 시군구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다시 그 잃어버렸어도 시군구에서 내가 그 몇 년도에 뭘 취득 내 거 번지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취득세 그 낸 거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보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류 보존 기간이 있잖아요, 정부.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그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든 간에 잘 보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개 수수료 낸 영수증 있잖아요. 중개 사무실에서 법무사 또 사무실에서 돈 낸 거 있잖아요. 수수료 낸 거, 그 영수증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발급받으셔가지고 다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주출액이라는 것도 그냥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이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인데 뭐 이런 거예요.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이라든가 등등 수리비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자본적 주출액 이기 때문에 이제 증빙서를 잘 보관하시면 여러분들이 필요 경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그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대부분 또 좀 문제가 뭐냐면 뭐 몇백만 원 뭐 들어서 이렇게 공사하는 경우 같으면 또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또 당연히 그 사업자가 부가세세 이제 10% 얹어서 공사비용에 얹어서 그 이제 견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되게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 고치거나 이렇게 할 때. 근데 그 간이영수증 같은 거 있죠? 문방구 영수증 같은 거 소위 간이영수증은 안 돼요. 그런 건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지멋대로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야 돼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을 때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가 나한테 어떤 것을 공사해 줬는지 공사 계약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금융거래 자료예요. 그래서 그 금융거래 자료. 그러니까 돈 보낸 거 있잖아요. 금융거래소 송금증 있잖아요. 그런 거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거래 자료, 돈 보낸 거 이런 것을 함께 보관해야 돼요. 그 송금증하고. 이러면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제 필요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어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업자가 또 유탄을 맞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죠? 사업자가 이제 나중에 유탄을 맞을 수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방구용수증 같은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비용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그러면 또 역시 중개수수료 또 들어간 거, 또 그 다음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했다,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 사무실에 그 비용 지급한 거 여러분들 그 영수증 보관하시면 되고요. 뭐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들었다, 공증 비용 들었다, 인지대 들었다 그러면 하여튼 팔면서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필요금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자본적 지출액을 말씀드렸는데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해서 수익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은 학교론 같은 데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배워요. 물론 약간 세법은 이제 부동산 세법에서는 그 부분만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간 건데 기본적인 개념은 학교론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론 교수님들이 가끔씩 가다가 이게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 하면서 나한테 이제 뭐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자, 뭐 물어보더라고요. 학교론 교수님들이. 이거 자본적 지출액인가 수익적 지출액인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자본적 지출액, 이럴 때는 수익적 지출액 내가 얘기해 주는데 한번 보세요.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현상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현상 유지, 능률 유지 비용인데,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외벽 도색 비용 같은 거 있죠?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있죠. 도장 파는 비용이 아니라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요. 이런 것들. 또,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파손된 유리 교체 비용, 무너진 담에 수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내 자산의 가치가 보유하면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개량 비용, 수선 비용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근데 수익적 지출액은 현상 유지, 있는 그대로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금비에 포함하잖아요. 어떤 수강생은 이래요. 페인트 깨끗하게 딱 칠해놓으면요. 새 건물 같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그 집값이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새 건물 같아 보이니까 이게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면서 들어가는 비용 아닌가요?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아닌가요? 물어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처음에 지었을 때 페인트가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어요? 아니면 페인트 안 칠해지고 그냥 맨 세면 상태라거나 아니면 페인트가 지저분했어요?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새로 칠한 거예요. 그건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도배장판 비용. 여러분 처음에 새 집 딱 들어갔을 때 도배장판이 깨끗하게 돼 있었어요? 아니면 막 난장판이었어요? 깨끗하게 돼 있었잖아요.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다시 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자, 그 다음에 전구요. 여러분들이 집 처음에 어떤 건물을 딱 했을 때, 입주했을 때 건물, 상가든 뭐 주택이든 불을 딱 전등 스위치를 딱 켜니까 전등에서 불이 쫙 들어왔어요? 아니면 처음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딱 켰더니 깜빡깜빡했어요. 처음에 쫙 들어왔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깜빡깜빡하니까 교체하는 거나 유리창 처음에 유리가 건물 여러분 새로 지었을 때 유리창이 안 깨지고 딱 돼 있었어요? 깨끗하게 돼 있었어요? 아니면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안 깨져 있었잖아요. 나중에 깨지니까 이걸 교체하거나 이런 거. 담의 일부가 비가 와가지고 무너졌어요. 처음에 여러분 건물 지었을 때 이렇게 집을 짓거나 뭘 했을 때 담이 제대로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너져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현상 유지하는 데 들어간 이게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 도배장판 비용, 도장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수익적 지출에서 필요금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일러 새로 이렇게 쫙 보일러 새로 깔고 막 이런 비용 있잖아요. 보일러. 그런 것들은
뜯고 새로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보일러 그런 것들은 자본적 주택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거 한 번 정도 그냥 요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요. 또 나중에 이제 배울 게 어떤 거냐면 이 취득 가격이 불분명해서 취득 가격을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해서 취득 가격을 결정한다고 금방 배웠었어요? 취득 가격이 불명할 때는 취득 가격을 어떻게 해서 결정해? 매, 감, 환기 적용하잖아. 매매사락이나 감정가격이나 환상가격이나 기준가를 적용해서 요걸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양도책 계산할 것이냐. 그럴 때는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럴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거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 수익적 지출액 정도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316페이지 하단에 보충해 보니까 수익적 지출액이 나와 있죠.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자본적 지출액이 어떤 건지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보충 내용에 수익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현상 유지와 능률 유지 비용을 말하는데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요. 결론적으로. 자,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수익적 지출액은 얘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몇 번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 정도 그냥 개념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고요. 317페이지 여러분 02번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투병제. 이건 무슨 얘기냐? 갑, 필, 차 양도책 계산했어요. 차, 장 양도책에서 장기 보유투병제액을 공제해서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하는 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공제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또. 자, 장기 보유특별공제라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공제 취지는 장기 보유를 단기 보유보다는 장기 보유를 국가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유도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공제 취지를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에서는 장기 보유 통지를 인정하는 취지는 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장식용이지 바꿔서는 안 나오니까 편하게 한번 들으시면 돼요. 장기 보유 통지를 인정하는 취지는 뭐냐 그러면 먼저요. 자, 장기 보유 투병제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은데 보유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장용제는 이런 세금인데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이 자산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요 사용수익, 이 재산을 사용하고 이 재산 보유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세금 귀속 부분을 이 자산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이게 차곡차곡 쌓아놨다가요. 자, 보유한 동안 쌓아놨다가 요번에 양도할 때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어떤 자산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한 동안 그 자산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인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보유기간이 이렇게, 요 때는 요만큼의 사용수익에 대한 귀속 부분이 생기는데, 보유기간이 길니까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그래서 이렇게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는 거, 이 결집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결집효과를 완화시켜주고, 장기 보유하면서 생기는 자,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 즉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주고요.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주고. 그러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 그러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겠죠? 그래서 양도를 기피하는 것을 우리가 동결 효과라고 해요. 그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요.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또 명목소득 제거요. 명목소득 제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목소득 제거는 한 15년 또는 약 한 20년 전에 15년이나 한 20년 전에 브라보콘 있죠, 여러분들? 브라보콘 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그 브라보콘의 가격이 저희 때는 아이스크림 그러면 브라보콘 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먹더라고. 요즘은 무슨 베스킨라빈스나 무슨 꼭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꼭 먹으려고 하더라고 애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브라보콘의 가격이 한 15년, 20년 전에 얼마였었냐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얼마였었냐 물어보면은 중구난방이에요. 자, 어떤 분은 뭐 150원이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50원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50원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50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튼 15년, 20년 전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 그러면 통설적 견해가 대충 한 150원 정도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지금 얼마에 브라보콘? 예? 1,500원? 1,500원? 이 동네는 다 1,500원에 통일해 지금?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은 스탁 쳐다보면서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1,000원이야 이러면서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세일할 때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죠? 예, 자 그래서 대개 근데 1,500원 정도 한다는 게 통솔적 견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지는 않을 거예요. 물어보면 중구난방이에요 또. 자, 그래서 한 1,500원 정도 한다는데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브라보콘의 가격이 지금 한 15년, 20년 동안에 몇 배나 뛰었어요? 한 10배 뛰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15년,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평당 10만 원 정도 가격대에 땅을 샀어요. 그랬다가 지금 15년, 20년 흘려서 평당 20만 원 가격대 그 토지를 지금 요번에 팝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배로 남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많이 내요, 이 사람. 근데 물가 10배 뛸 동안에 이 사람 땅값은 2배밖에 안 뛰었어요. 예? 그동안 세금 낸 거 생각하면 이 사람 망한 거죠,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번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 망한 거지. 왜냐면 물가 10배 뛰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장기 보유하다 보면 또 명목소득만 커지고 실질소득은 얼마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자, 하기 위해서 우대해 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제 취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봅니다. 교재 317페이지 의의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장기 보유 줄 긋지 마세요. 장기 보유 통제란 물적 공제로서 물적 공제가 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적 공제로서 그러니까 양도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봐요. 물적 공제로서 장기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단기 보유 양도사항보다 세부담을 경감시켜서 과세상 우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적용 대상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장기 보유 통제 공제 대상 인거 아닌 거예요. 이건 상식처럼 알아두라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27회 시험에서 차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양도차 계산 나왔고 장기 보유 통제 또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고요. 그래서 장기 보유 통제 나왔는데 요거 대상 인거 아닌 거 요거 요건 알고 있으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또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장기 보유 통제 대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